안녕하세요. 유홍준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정보 시스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부분이죠.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분쟁이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냥 말만 서로 하고 이렇게 다투는 정도면 분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일단 소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송을 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의뢰자다. 그럼 B가 뭡니까?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면은 서로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억울하고 또 나는 나대로 억울하니까 서로 소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럼 주도권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IT 쪽에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법의 전문가들이 이제 판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사님도 계시고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셔요. 이분들은 다 법의 전문가시죠. 법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소송의 핵심은 뭡니까? 소송의 핵심은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 기술을 한쪽에서는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완성이 안 됐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 이만큼은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갭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거에서. 이 기술을 판단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판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은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 붙는 거죠. 기술 쪽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감정을 평가한 결과를 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유리하다. 이건 내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감정편은 어차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분쟁 시에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서 내가 어차피 법은 내가 타당해야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뢰자 입장이 있을 테고요. 의뢰자 입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의뢰자 입장에서와 개발자 입장에서의 서로 근거를 어떤 거를 가지고 서로 대응을 해야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의뢰자 입장에서 한번 좀 보죠. 의뢰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뢰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전문가죠. 그러나 이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는 기술 전문가잖아요. 개발자의 그걸 믿고 맡겼으니까 안내를 제대로 했는가. 이 안내는 인트로덕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가이던스 뭐 이렇게 가이드라고도 얘기하고 가이드를 제대로 했느냐. 왜냐하면 개발자는 그 기술도 가지고 있고 방법론도 가지고 있고
도구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요구사항 정의를 해야 되니까 요구사항 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조해 주셔야 되고 이런 가이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요구사항을 주세요. 그럼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계획에서의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인트로덕션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개발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주도권이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의뢰자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적을 잘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넘버링입니다. 넘버링. 이거를 퀀티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퀀티피케이션. 품질이라는 건 이제 퀄리피케이션, 품질에 대한 검증, 퀄리피케이션, 이제 정량화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은 이제 퀀티피케이션, 넘버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구사항을 결국 이제 분쟁이라는 건 요구사항의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요구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의 범위를 요구했는데 개발자는 요만큼밖에 안 해줬다. 나머지는 전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아예 안 됐다. 이거고. 개발자는 내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내가 해줬는데, 예? 이 정도는 해줬는데, 자꾸 여기서 트집을 잡고 요구사항을 따로 붙인다. 뭐 어떤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일단 요구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요구사항 중에서 쟁점이 없는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요구사항을 1번, 2번, 3번, 4번 또는 뭐 A, B, C, D가 됐던 아니면 뭐 리퀘스트니까 R-뭐 001-001에서부터 뭐 003까지는 뭐고 002에서는 뭐 001에서부터 005까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번호를 다 넘버링을 매겨봐야 돼요. 정량화를 딱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 몇 개에 대해서 몇 개가 이행이 됐고 안 됐는지 이런 거를 바로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안 하고 계속 요구사항이 나는 업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서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왜냐하면 스토리라는 것은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각각 독립된 요구사항 우리가 뭐 이제 그 통계 같은 데서는 뭐 다중 공존성이라든가 뭐 이런 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독립 변수 간에 이제 연관관계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와 넘버링이라든 거 같은 것도 독립성이 높은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요구사항이 몇 개가 있냐. 독립적인 그 요구사항들이 몇 개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넘버링을 잘해서 넘버링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업 이행 내역을 검증을 해서 제시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 애매모호한 지적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증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넘버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상호작용입니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건 이제 약간 이 II가 서로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쭉 공정 단계별로 가요. 갈 때 분석이면 분석, 설계면 설계 단계 때 보고면 보고를 정확하게 했냐 이거죠. 자, 분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렇게 만들었고 예?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렇게 만들었고 요구사항은 이렇게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의한 내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그럼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뭐 분석 단계에서는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 설계 단계에서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정 단계에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현업에서 협조를 안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아직 이 요구사항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든가, 또 기능적 요구사항의 몇 개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는데 비기능 요구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그 이슈를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가 이런 상호작용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런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을 때는 서로 환기를 시키면서 공유를 했다. 그러면 개발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주도권이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송에서. 그런데 그런 걸 거의 안 하고 개발자들이 주로 이런 개발자들도 있어요. 감리가 딱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딱 붙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민간 이런 기업이나 기관이 그냥 개발자의 그 어떤 경력이나 이런 그거를 믿고 그냥 의뢰를 하잖아요.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면은 대충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완전히 쉬어가는 페이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 이런 공정 절차 다 무시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의뢰자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을 개발자가 잘했다면은 뭐 개발자가 또 당연히 유리해지는 거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감리를 나갔는데 원래 감리가 그 예정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감리가 예정이 안 돼 있는 건데 주간기간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조금 내가 이 업무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좀 불안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감리가 예정돼 있지 않은 사업이에요. 감리 이제 대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5억 이상짜리인데 이제 그 미만의 이제 그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 대민 서비스가 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이게 감리를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 사업입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5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감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찌됐든 처음엔 예정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감리를 받게 됐습니다. 감리를 받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감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감리 받는 사업치고 거의 제대로 품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발자도 감리 없는 데에서는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어요. 모든 개발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딱 들어가 보니까는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PM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감리가 안 붙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자기가 항상 하던 그 패턴대로 잘하는 성실한 팀도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 일부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정말 감리 안 붙고 이러면은 또 막 믿고 맡기는 사람, 한마디로 믿고 맡기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이용해 먹고 깐깐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항상 누구한테나 착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뭐 까다롭다고 해서 뭐 꺼리낄 거 없고 항상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뢰자가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적입니다. 추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쟁이 났을 때 보면은 일을 불성실하게 했다 이거거든요. 의뢰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도 의뢰자가 이게 참 요구사항도 자꾸 바꾸고 뭐 문제가 많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개발자의 증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상 관리된 내용을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형상 관리. 형상 관리를 이제 configuration management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configuration management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구성 관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하여간 이 형상이 뭐냐면 나는 공정 단계별로 이런 형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현상이라는 건 거의 이제 대개 산출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산출물을 나는 다 관리를 하고 돼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 버전 관리입니다. 형상 관리 안에 이제 보통 버전 관리가 있는데요. 버전 관리. 버전이 뭐냐면 버전이 예를 들어서 0.3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1까지 쭉 버전들이 나갔다. 뭐 이런 어떤 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전을 계속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백업을 항상 하는 거죠. 버전을. 그래서 백업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한 결과를 제시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결과에서 계속 이런 버전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불성실한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결과만 제시하는 거예요. 결과만. 소수. 딱 결과만 주고 그 다음엔 검수 요청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온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결과 소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사한 사업에 있는 소수를 갖다가 여기다 붙였을 수도 있고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는 그냥 어느 정도 했다. 사업이 명만 바꾸고 그리고 시스템은 안 돌아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퍼센트가 80%다 90%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에서 이제 조성이 발생했을 때는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 추적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근거를 정확하게 확보하면 이제 의뢰자가 주도권을 쥐게 될 테고요.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형상 관리를 제대로 했고 버전 관리를 나 정확하게 했다.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이제 개발자 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직접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뢰자나 개발자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다 했는지를 검증하고 미리 그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평가를 의뢰하시면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도권 확보를 위한 네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INIT. 그래서 I가 Introduction, N이 Numbering, 상호작용이 Interaction, 추적이 T. 그래서 INIT. 그래서 INIT는 결국 뭐냐면은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지 않습니까? 헤게몬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지만 이니셔티브의 앞자 내자 INIT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네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신다면 내가 과연 소송에서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그 결과는 감정평가로도 정확하게 나와서 객관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